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900번님, 회장이 구속만 되면 회장님 없어서 일 못한다고 아우성 치시더니 이제는 회장님 없이 일 다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러 청취자분들이 답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찬주 육군 2작전 사령관의 부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공관병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군의 갑질 행위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도대체? 오늘 저희 사무실로 갑질 사건이 아니라 예. 범죄행위인데 왜 갑질이라고 얘기하냐는 항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범죄행위 맞잖아요. 네, 범죄행위인데 이제 이렇게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하시는 이제 저희들한테 좀 예. 명확하게 해달라는 이제 의사표시였고요. 예. 그게 이제 부인도 문제지만은 사실상 사령관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네. 그 공관병들에게 그러한 네.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제지해야 되죠. 본인이. 예. 왜냐하면 본인은 그 국민으로부터 그 위임받아서 임명받은 네. 공무원인데 부인이 그러한 그 범법행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편승해서 네. 그 무엇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찾아내라고 뭐 이렇게 책상을 물건을 치면서 막 계속 윽박지르니까 네. 결국은 못 견디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예. 거기 있는 부관부터 시작해서 네. 공간을 관리한 대령까지 부르고 결국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이건 참모 차장 때 얘기입니다. 예. 그 줄 세워놓고 예. 내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니들이 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예. 공관병들을 전방 GOP 부대를 유배를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권한을 남용해서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아니 근데 임태훈 소장님, 네. 근본적으로 아까 이제 뭐 부인 문제, 그다음에 박찬주 대장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네. 두 가지 같습니다. 우리 군 사병들의 어떤 그 공관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하나. 그다음에 육군 대장이라 그러면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대를 가면 대위 계급장만 봐도 하늘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육군 소장, 사단장이 뜨시면 헬기 뜨면은 연병장 나가서 모래 줍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분이 육군 대장까지 갈 정도면 인사기록 카드에 보안부대도 있고 엄청난 인사 정보가 들어갈 건데 왜 이분이 계속해서 이 승승장구를 하신 걸로 나옵니까? 육사 37기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지만 씨의 동기죠. 그래서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죠. 그렇군요. 예, 대통령이 누님이니까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37기들 때문에 길을 못 펴서 38기들이 몇 명 없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허위보고한 위승호 그 장군도 38기인데 지금 뭐 집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 예. 그래서 37기가 지금 1군 사령관도 37기고요. 예. 3군 사령관도 37기입니다. 그렇군요. 박지만 씨가 37기군요. 모든 분들이 이제 박지만 씨 동기죠. 제가 지금 어이가 없어서 다음 질문을 못 이어가겠는데. 네. 공관병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공포스럽죠. 사성장군을 상대로 병장과 이등병과 일병이 싸운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계급 구조가 얼마나 불합리적이고 계급이 깡패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예. 그건 다시 말하면 군의 감찰 기능과 군의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공관병입니다. 일병입니다. 제가 이런 이 불법적인 행위를 당했어요. 막 전으로 맞고 뭐 김치도 아닌 전으로 맞고 호출기 충전 안 했다고 호출 집어던져 맞고 썩은 과일 집어던지고 사령부에 있는 헌병 대장한테 찾아갑니다. 자, 신고했어요. 또는 검찰관한테 찾아갔어요.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소환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사령부의 헌병대장의 인사평점을 누가 줍니까? 사령관이 주죠. 사령관이 주죠.
그럼 수사 지시를 누가 합니까? 사령관께서 하시죠. 네. 수사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어느 반이 배 밖에 나온 헌병대장과 검찰관이 네. 물론 그런 검찰관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네, 사성장군 수갑 채운 검찰관도 계시는데요. 네. 요즘은 그런 분이 안 계세요. 예. 그러니 가영 가서 저기 잠시 수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압수수색도 못할 걸요? 그렇죠. 압수수색도 못 되죠. 근데 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조직에서 과연 전쟁이 발생하거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 사고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점입니다. 네. 네, 손자는 계속적으로 지휘관들에게 요구하는데요. 네. 높은 지식도 요구하지만 병법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합리적 판단 능력을 못하는 사람들이 전시의 판단 능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군의 이제 계급 문제, 승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다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배를 달기 위해서는 사모님들이 뛰어야지만 배를 달 수가 있다는 게 통설로 다 내려오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중령 소령 시절부터 부인들이 가서 김장 담글 때 뭐 김장 담그겠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감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간부들의 사모님들이 또 대장님들의 그 사실 공감병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뭐 전방 다니면요. 찜질방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부인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부르냐면요. 사단장 부인이 이렇게 부릅니다. 야, 인사야, 야, 정보야, 야, 참모장들. 예, 참모의, 군수 참모 부인을 야, 군수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모르고 다닙니다. 그렇군요.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사단장 부인이 되거나 장군의 부인이 됐을 때 그 대물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임태훈 소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온 박찬주 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만 듣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찬주 대장, 박찬주 대장분에게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하거나 해서 자, 이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침묵하는 건 반성의 의미다. 네. 그렇지만 사실을 인정하는 건 아니다.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본인이 잘못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잘못은 없다. 뭐 이런 약간 뭐 언어 뭐 말장난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사직서 냈잖아요. 본인은 이런 표현을 했죠. 부덕의 소치다. 전역 지원서를 내셨어요. 전역 지원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전역 지원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판단할 땐 사표를 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군인의 사표는 바로 수리되지 않고 전역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가 시작됐으니까 전역 심사는 보류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본인 전역 지원서를 왜 냈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이 사건이 수사를 통해서 형사사건화돼서 재판을 받았을 때 집행유예형이 나오면 연금을 본인만 낸 것만 반환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50%죠.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징계 중에서 중징계인 파면이나 강등이 나오면 또 연금이 일부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전역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전역 지원서 내면 안 되죠. 맞서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근데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을 하고 있는데요. 가해자는 그냥 부덕의 소치다. 전역 지원서 내고 내가 참고 있지만은 이것을 군인권센터가 얘기하는 게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하인 정훈공보 참모를 동원해서 사적으로 자기 입장을 마구 기자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전자팔찌 하지 않았다. 예. 라는 걸 병장이 이거 하지 않았어요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수많은 제보자들이 기종을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줬어요. 예. 이거 차고 있었다라고. 참. 그러니까요, 합리와 병사들이 더 합리적입니다. 예. 불합리와 합리와 싸움 누가 이깁니까? 사실 합리적인 사람이 이기죠. 불합리가 이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럼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예. 봤을 때 저는 사법적인 부분까지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예.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예. 감금도 하셨고 가혹행위도 하셨고 협박도 하셨고 예. 직권남용도 하셨으니까 예. 부인께서는 검찰 수사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장군님은 네. 군검찰 가서 수사 받으시면 됩니다. 국방부가. 6615번님, 군대를 너무 흔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인도 많습니다. 그럼 계급을 없애버리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군인 많다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군의 전반적인 문제가 뭡니까? 무엇이 군 계획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장군이 네. 400명이 넘습니다. 예. 그중에 한 분이 집에 가신다고, 감옥 예. 가신다고, 우리 국방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물론, 장군님들 중에서, 저녁 식사를, 부인과 가족들과 함께 오붓하게, 네. 공강병들을 모두 6시에, 예. 생활관으로 가서 편하게 본인들 할 거 하라고 하고, 예. 음식을 손수장만하시는 예. 부인과 함께 그런 장군도 계시죠. 예. 그리고 많은 야전에서 예. 이것을 보고 있는 대대장들은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때부터는 이걸 끊어야 된다라는 각오를 많이 하고 계신답니다. 예. 물론 명암이 있겠죠. 예. 하지만 썩은 곳을 도려내지 않으면 예. 그 썩은 곳이 점점 더 골수를 파고들어서 예.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네. 국방개혁 차원에서 공감병 폐지하는 게 맞고요. 네. 그 공간병을 유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은 공간을 주죠. 네, 네. 그거는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이 이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대접받아야 될, 대접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고려를 받아야 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방 오지를 다니면서 자녀 양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많은 도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점, 그거는 분명히 군인으로서의 길을 택하신 분들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대접은 받아야 되지만 군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군인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죠. 제복 입은 시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군인들이 한층 두터운 헌법적 권리 보호와 네. 존엄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네.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네. 우리 군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그래 가야 되겠죠.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파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박병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경향신문에서 한번 특집으로 다루셨겠죠, 이것도? 네, 어제 오늘 예. 계속해서 이게 이슈죠. 예. 예. 간략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서울의 강남, 서초 등 11개구 그리고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묶였습니다. 예.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에
아파트의 거래가 금지가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구당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한 건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LTV와 DTI는 40%만 적용이 되고요. 네. 또 3억 원 이상 이 거래를 할 때는 그 자금 조달 계획을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는 네. 양도세율이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네. 또 청약 조정지 그러니까 청약 조정지 그 대상 지역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이제 전국에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2주택자는 양도세가 이제 기본세율에서 10%포인트가 더해지고, 네.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주택 이상의 경우는, 네. 이제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이제 사고 팔았을 때, 최고 이제 차익의 60%까지 양도소득세가 이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청약 통장의 경우는 이제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가 있고요. 네. 결국 이제 6.19 대책이 나온 뒤에 지금 2달도 안 돼서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번 대책은 세제랑 금융 그리고 또 청약, 재개발, 재건축 관련 이런 관련 대책이 어쨌든 총망라됐다 이런 또 평가를 또 받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토탈 패키지로 나왔네요. 예. 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 저희가 직접 저희 신문사 경제팀들이 오늘 서울 인근 부동산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그리고 세종시 출입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세종도 비슷합니다. 예. 생각보다는 좀 셌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영향이 그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부동산이 예.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한 부동산보다는 많은데요. 예. 이제 다만 상당수는 이 영향이 있더라도 이게 결국에 단기적으로 그치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당분간 쭉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거지. 예. 이게 쉽거나 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또 이런 답변이 또 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웃었던 이유는 네. 좀 센 것 같아. 좀 애법 날렸는데? 야, 좀 셌다, 이번에. 이 정도 반응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정부를 절대 하는 건 아니고 오해는 마시고요. 자, 여러 대책이 있는데 시장에서 특히 어떤 대책이 가장 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던가요? 네, 저희가 직접 한번 시장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는데요. 네. 원래 1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이제 차익을 남기더라도 네. 사실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다 비과세가 아니라 요건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그 대상 주택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이 집의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이제 넘으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번 대책에 보면 이제 앞으로는 이번에 그 대책에 들어간 그 지역의 경우는 네. 2년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만 하면 되는데 예. 앞으로는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예. 지금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 사놓고 직접 거기 안 살아도 예. 시간 2년만 버티면 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예. 실제 내가 가서 짐을 풀고 예. 짐을 산다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여기 시장에서 느낄 때는 체감하는 정도로 상당히 예. 좀 크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거주 요건은 역대 정부가 이 부동산을 잡을 때나 풀 때 많이 동원을 했던 방법인데요. 네. 과거에는 3년 거주 이런 요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게 3년 보유, 2년 거주로 예. 바뀌었었고요. 그러다가 아예 거주가 없어지고 2년 보유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이걸 다시 이번에 2년 거주를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잡을 때는 거주해라 이 요건을 집어넣고 예. 풀 때는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갔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 1주택이라도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좀 많이 상세가 되니까 시장에서는 여기에 좀 투기 잡는 데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농지 거래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농사 지어야지만 된다 이런 조항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 없잖아요. 편법인가요? 네. 자,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투기 과열지구 또 투기 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세종 이런 곳이 네. 말입니다. 집값이 대충 얼마죠? 이런 투기 지역들이 평균 가격이? 평균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대충 네, 대충 집이다 싶은 건 다 7억 8억 이렇게 7억 8억 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 강남 4구 같은 곳은 네. 다 15억 정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5억 20억 그렇게 하죠. 실제로. 거기에 사는 분들이 서민입니까? 그러게요.
서민 중산층 집 사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사실 LTV DTI를 40%로 묶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찬반 양론이 조금 깔리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 예. 이거 이제 40%로 묶어 놓으면 앞으로 이제 집값에 40%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는데요. 네. 뭐 또 DTI 총부채 상환 비율도 40%니까 물론 네. 이제 소득 규제가 좀 심해진다 봐야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 LTV, DTI를 60에서 70%까지 풀었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면 네. 사실 이제 대출이 아주 어렵게 되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 LTV, DTI를 과연 실제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예.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갭 투자를 백치하는 분도 있던데요. 예.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LTV, DTI를 두려워할까? 예. 이 LTV, DTI는 아무래도 실수요자가 좀 내 집 한 채가 필요한 이런 중산 서민층 쪽에서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이분들이 집을 살 때 빌릴 수 있는 자금이 막히니까 오히려 이제 중산층들이 집 사기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빚을 많이 빌리면 그만큼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뭐 돈 많이 빌려준다고 이게 좋은 것도 아니죠. 그렇죠. 받아서 집 산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산 서민층이 겁이 나서 지금 집을 사는데 이렇게 대출을 못하게 해서 추격 매수가 사라지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제 집값이 좀 안정되는 뭐 그런 효과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는 후자 쪽을 좀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자꾸 뭐 규제를 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쪽으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집값이 규제를 하면 추락을 했지 안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집을 한 채 두 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전을 해요. 보통 15억짜리 집이면 계약금으로 1억 5천을 내면 되잖아요. 중도금은 무이자로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집을 들고 있으면 이자 낼 필요 없죠. 한 10채를 살 수 있죠. 그렇죠. 5채를 사죠. 예를 들면 내가 7억을 들고 있다. 그러면 1억 15억짜리를 갖다가 쪼개서 5채를 사요. 그러면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 그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거나 개발 지역이면 이 집값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2억 3억이 붙어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동안에 5채를 들고 있으면 10억에서 15억을 벌어요. 근데 이거 양도세를 또 실시가, 그러니까 실제 거래 가격으로 내느냐? 아니죠. 그렇죠. 공시지가로 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익이 1년 만에 난단 말이에요. 이 작전을 하는 투기 세력들, 이 사람들을 잡아줘야지 뭐 엉뚱한 서민들을 잡습니까? 안 그래요? 풍선 효과 제가 질문 드려보려고요. 네, 사실 규제의 한계가 이게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나 투기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이 풍선 효과 바로 옆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아무리 뭐 서구다 동구다 이렇게 나누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가보면 도로 하나 사이에 동구가 될 수도 있고 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이 결국은 뭐 특정 지역을 묶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빠진 지역들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은 들어갑니다만 나머지 지역이 안 들어가니까 또 강남은 묶었지만 그 강남과 인접해 있는 뭐 분당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데는 또 지금 다 빠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쪽으로 또 돈은 남아 돈이 얘들이 또 몰려가는 것 아니냐. 이게 이미 6.19 대책에서 드러났던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잡힐까 안 잡힐까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처럼 매번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야지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추세는 추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득주도 성장, 즉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내수가 활성화되나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부동산을 자산 효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런 측면도 있죠. 안정으로 볼 거냐, 다시 또 추락으로 볼 거냐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확실한 것은 최근에 집값 상승이 좀 과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좀 시켜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보다 집값이 조금 떨어진다 해서 이걸 떨어졌다고 더 볼 수 있느냐. 왜냐하면 최근 2, 3년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또 상대적인 부분도 많아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분양 사무실을 가면 예를 들어서 임대 수익률을 7% 보장을 한다. 그러면서 분양 사무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열심히 합니다. 전화도 문자도 막 나지. 이 전화번호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몰라요. 전화를 하면서 이걸 상가를 사거나 아파트를 사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게 한 다음에 튀어버리고 없습니다. 나중에 입주할 때 되면 임대 수익률이 7% 보장됐던 게 온데간데 없고 3%다 이런 조치가 나와버리게 되면 임대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투기를 조장하는 떴다방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다 주요 건설사들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 왜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놔두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 사실 좀 또 특이했던 게 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셨죠. 그러면서 상당히 투기 세력에 대해서 강하게 또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이 이제 이런 여러 주택을 들고 있는 이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 이러면서 되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오늘 또 일부 언론들을 보면 왜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느냐. 사실 좀 뭐 이런 또 측면에 또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에서도 목소리가 또 많이 커지는 게 또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부 입장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보이면서도 못 잡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힘을 가지신 쪽에서 또 반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좀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빙률 기자께서도 경제부 기자에 오래 계셨지만 우리나라가 산업개발부터 시작했을 때 역사를 놓고 보면 부동산을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회사가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기업이죠. 기업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파트 쿵쿵거리는 층간소음이 많은 아파트 하나를 17억 주고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방금 청취자 한 분 또 문자를 보내시기를 3212번님, 집값은 당연히 추락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높잖아요. 비싼 집이 2천만 원, 싼 집이 1천만 원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이제 심정적인 측면인데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면 본질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들 부동산 가지고 있는 거는 손도 대지 않고 서민들 잡는다, 투기꾼 잡는다 그러면서 서민들 DTI, LTV 규제를 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런 참 여러 가지가 고민을 해볼 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또 LTV, DTI의 정부 고민 중에 하나가 결국 시중에 더 이상 돈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고민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금리가 낮고요. 네, 맞습니다. 돈 다 풀었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어떻게 다시 양적 완화 축소할 겁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이 부분이 하나의 좀 큰 핵심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저희가 오늘 이제 부동산을 돌아보면서 이 과연 부동산이 좀 안정이 되겠느냐, 잡히겠느냐 이랬더니 많은 이제 부동산 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그리고 이 돈을 지금 투자할 데가 없는데 과연 그게 잡히겠습니까? 라는 답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알고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투자할 데는 없고 뭐 수익 날 데는 없고 유일하게 하는 게 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갭 투자니 뭐니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 시중에 있는 그 많은 돈들을 정부가 어떻게 회수를 할 거냐, 혹은 이걸 좀 안정화시킬 거냐, 여기에 결국은 또 부동산을 잡는데 아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이렇게 생각하신답니다. 오늘 이 기사가 어디서는 아시아경제 헤드라인인데요. 부동산 투기로 갔던 자금 증시로 유인할 것이다. 금융위원회 최고 관계자가 이야기했다는데 이게 정부가 할 이야기인가요? 금융부동산 투기로 갔던 자금을 증시로 유인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10년 전에 저희가 반출을 해보면 그때 부동산 버블과 함께 주식 버블이 같이 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뺀 자금이 단순히 증시로 몰려갈까?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또 증시라는 게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라든가 기업의 상황,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제 또 정부가 대책을 내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투자 유인책을 낼 텐데. 내겠죠. 그러려면 또 인위적으로 가다 보면 또 시장이 또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죠. 그래서 제가 오프닝을 했습니다. 집 살 돈도 없는 서민들 보고 주식 투자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는 또 더 무섭죠. 그러니까요. 서프라임 위기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GDP가 마이너스 8% 분기당 빠져버렸고요. 주식시장 폭락했고요. 그 직전에 2007년도 2,300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자산시장은 투기 세력들이 늘 호시탄탄 누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박병일 기자가 청취자분들한테 부탁 한번 하시죠. 부동산시장.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묻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돼요? 저는 뭐 한 가지 답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뭡니까? 내가 살 집이면 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무리해서 사지 마라. 어떻게 했느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8012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은 생생경제팀으로 제가 옮겨서 질문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